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이고요. 오늘도 옆자리에 오디오 평론가 오승영님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약에 내가 하이엔드급 메인 스피커를 다시 한번 들여서 우리 집에서 직접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을 사서 다시 세팅해서 음악 감상을 한다면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은가. 근데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라는 게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조금 신품으로 사기에는 그때는 무리였던, 그래도 좀 만만치 않은 스피커를 이제 우리는 보통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지금도 중고 시장에서 뭐 찾을 수도 있는 제품들로 뭐 기준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대로 보자면은 뭐 이게 하이엔드가 얼마부터 하이엔드냐 그렇게 어렵지. 규정을 짓기는 좀 어려운데 어렵지. 대략적으로 그래도 이해가 쉽게끔 설명을 하자면은 한 1,000만 원에서 비싸면은 억대까지도 있잖아요. 중고 기준으로. 예, 그러다 이제 새 걸로 기준으로요. 새 거 기준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할 이야기를 할 대상은 중고로 샀을 때 1,000만 원 내외에서 한 2,000만 원 미만 대략적으로. 네.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넘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1,000만 원 미만이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대략적인 터울은 그 정도로 잡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해보자라고 했죠 저희가. 네. 예. 그래서 각자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명 브랜드의 하이엔드 대표 플래그십 하이엔드 제품이 성능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잘 만들었어요. 네, 모든 제품들이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러면 잘 사용을 하면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신품 보증 기간이 막 5년, 10년인 스피커들이라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용되고 멀쩡해요. 예. 거의 뭐 쓰는 사람이 잘만 썼으면 신품에 가까운 제품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다 음질이 좋죠. 다 음질이 좋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한 3가지 그 정도만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 관계상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한 10가지 가까이 나와요. 더 나오죠. 더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3가지를 항상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순서대로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 제품을 빼놓기가 너무 아쉬울 정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각자 3가지씩 선정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선정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추후에 또 이야기를 특별한 시간을 내 가지고 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서 가격이 좀 높은 순서대로 다음 차수 때는 근데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선정 기준이 구동이 일단 좀 쉬운 쪽으로 가자. 본인이 좋아하는 스피커. 그러니까 앰프를 좀 무난하게 사용하더라도 소리가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잘 나오는 쪽으로 선정을 하자. 그런 제품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상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상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지극히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선정 기준이 일단은 좀 구동이 쉽고 소리가 좀 편안하게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대표적인 하이엔드 스피커들 중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음을 내는 스피커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제품들이 나쁘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저는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부담 없이 그나마도 하이엔드 제품 중에서도 그나마도 최종 매칭 금액이 좀 쉽게 나오는 무난하게 나오는 그런 쪽으로 저는 선정을 잡았는데 뭐 제가 선정한 제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고작 그거야? 고작 그렇게 그 흔한 제품들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제 20대 중반부터 저의 영혼의 스피커, 저의 꿈의 스피커, 다인오디오 저는 컨피던스입니다. 다인오디오 컨피던스 C2, C4 뭐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저는 C4보다는 저는 C2예요. C2. 2000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전히 훌륭한 스피커죠. 잘 아시죠? C2. C2를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오리지널 버전을 옛날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소리가. 드라이브를 그때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더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좋아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다이노디오 컨피던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완전히 풀 체인지된 신 모델이 나왔는데 그렇죠. C2, C4 같은 경우에도 오리지널 컨피던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그너처 버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래티넘 버전이라는 게 플래티넘까지 있어요. 디자인은 거의 똑같습니다. 디자인은 거의 똑같은데 유닛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튜닝을 조금 이제 변경을 하면서 계속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랜저다. 그러면 그랜저 같은 경우도 엔진이나 내부는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약간씩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거 바꿔가지고 약간 이제 페이스리프트라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개념보다는 좀 더 음질이 더 바뀌긴 했는데 저는 지금 사서 쓰기에 오리지널 버전은 너무 오래된 듯한 느낌은 좀 있고요. 왜 그러면은 거진 한 15년 됐기 때문에. 근데 시그너처 버전이나 플래티넘 버전은 지금 충분히 사서 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스피커를 왜 좋아하고 왜 선정을 했느냐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외에 저보다 훨씬 더 연륜이 더 있으신 저명한 오디오 평론가들도 다이노디오 컨피던스 시리즈를 들어서 질감의 재앙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속성 트위터에서 나는 금속의 마찰음 그 소리보다는 저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오늘 음악을 듣자라고 했을 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음악을 듣자라고 했을 때는 실크돔 소리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종종. 높은 타점. 네. 네, 다이노디오가 높은 타점에서 소리를 재생을 해요. 그렇죠. 다른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한 1.2, 고작이야 한 1.2m 그 정도에서 음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무조건 키가 높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 물리적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높이를 말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다이노디오는 한 1.5m에서 때려버리잖아요, 소리를. 키가 크니까. 키가 크니까요. 그리고 C4는 키가 1.8m 돼요. 사람 키, 저보다 1.8m 넘어가요. 가까이 돼요. 예. 그리고 C2가 키가 1.55 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상단에서 우퍼용이 또 이제 가상 동축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스피커가 슬림해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이 좀 보수적인 분들은 스피커가 부피가 이렇게 다 커야 우퍼용이 또 한 10인치 되고 그렇게 해야 대형 스피커로서의 존재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다이노디오 스피커가 좀 슬림해가지고 좀 그런 분들한테는 좀 평가절하되는 면은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그 에스타 트위터에서 나오는 굉장히 고급진 질감, 그리고 촉감, 그리고 중역대의 영롱한 표현력, 그러면서도 좀 소리가 부드러운 느낌, 그런 질감의 감촉, 고급스러운 질감의 감촉, 그러면서도 키가 크다 보니까 공간감이 정말 우아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공간감이 제일 뭐 훌륭하라고 만든 스피커고, 예. 그리고 뭐 지금 스피커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천장이나 바닥에서의 반사음을 그 회절의 반경을 이미 줄인 그런 설계로 만든 스피커였잖아요. 네. 최초의 스피커였죠. 다이노디오에서도 최초였지만 그런 스피커가 없었어요. 키가 크니까. 제일 처음에 그 스피커 디자인 봤을 때 깜놀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디자인의 스피커가 나오지? 그러면서 앞에도 배풀 크게 대고 옆엔 또 글라스로 이렇게 두 개를 대고 그래서 정말 특이하게 만들었다 싶었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슬림하게 만든 이유는 트위터 옆에 회절이 일어나지 않게 이걸 좁힐수록 트위터의 왜곡이 없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라고 좁힌 건데, 좁히니까 우퍼 구경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위아래로 붙여놓으니까 요 위하고 아래 그 우퍼 간 간격을 지름으로 하는 이만한 가상의 울림이 나오죠. 우퍼만큼의 그런 울림이 나오게 만든 상당히 고급 기술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다스레트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데, C2C4만큼 가상 동축형을 가장 그렇게 정확하게 만든 스피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에비던스라는 플래그십을 만들고 나서 그거의 기술이 이제 또 트리클 다운돼서 그렇게 된 건데, 여전히 보편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스피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꼭 한 번쯤은 사용해 볼 만한 스피커다. 이게 하이엔드 오디오를 접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한 번쯤은 사용해 볼 만한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그냥 선전을 하기 위한, 뭐 어디 눈치를 봐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한, 추천을 하기 위한 추천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블로그도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블로그를 했는데, 파워 블로거였죠. 그때부터 저는 다이노디오 컨피던스가 내 꿈의 스피커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은 스피커다. 그래가지고 컨피던스 3, 컨피던스 5 그 전 버전까지도 저는 직접 사용을 다 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3, 5도? 예, 저는 이제 직접 사용을 했었습니다. 소리가 많이 다르긴 한데. 혼자서 결혼하기 전에 오피스텔에서 살 때부터, 그때부터 저도 사용을 했었고요. 제 그게 진짜 어려운 스피커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스피커예요. 맞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최신에 최근에 나온 전형적인 하이엔드 스피커들하고는 가는 길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다르긴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음질이 더 좋다, 덜 좋다, 다이노디오 컨피던스는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독 우리나라에서 좀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도 사실 반응이 많이 좋지 않았나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도 메이저 브랜드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가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많이 그러다 팔렸지. 보니까 좀 평가절하가 될 수가 있고, 야, 좀 흔한 스피커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조건 이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스피커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도 첫 번째 추천하고 싶은 게 비슷한 시기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에소타예요. 이것도 다인 C2C4도 에소타를 써서 네, 성공한 그때는 에소타 2죠. 거기서는 저는 이제 오리지널 에소타를 쓴 스피커인데 이글스톤 웍스의 안드라 그것도 예. 버전 2 야, 이글스톤웍스 안드라 이야기 오랜만에 듣네요. 그쵸. 예. 그것도 거의 제 기억에는 2000년 초반 스피커가 아니었나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 무렵인데 전후죠. 2000년 전일 수도 있고 그 무렵에 굉장히 좋은 스피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스피커 중에 하나였고 뭐 아시겠지만 그 이글스톤이라는 사람이 이글스톤 무슨 3세죠. 이름도 되게 거창한데 이 사람이 만든 스피커인데 첫 번째 만든 스피커였어요. 본인이 만든 네. 이글스톤 웍스라는 자기 회사에서 첫 번째 버전 1은 좋긴 정말 좋았는데 뭔가 좀 이 마감이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측면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두꺼운 아크릴판을 투명한 아크릴판을 사진으로 붙이는데 보면 마치 꼭 대리석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었죠. 대리석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은 있었어요. 예. 그것도 위를 곡면을 이렇게 붙이고 이런 것도 하여튼 대단히 좀 설계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네. 그런 소재로 그걸 선택한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두꺼운 아크릴 쓰다 보니까 접착이 완벽하지 않아서 막 떨어지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예. 무겁고. 예. 그래가지고 버전 1이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약간 소리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버전 2가 그걸 해결했었어요. 조금 그리고 버전 1이 너무 좀 울림이 어렵다 해서 네, 구동 엄청 힘들었어요. 용적을 조금 늘렸어 오히려. 좀 늘리니까 앞뒤 거리를 좀 늘리고 용적을 좀 늘리니까 구동이 조금 더 쉬워졌다고 했었어요. 많이 쉬워졌어요 사실은. 그 버전 1에 비하면은 앰프나 이런 것들도 선택폭이 넓어졌고 그 정도로 많이 쉬워져서 2가 제일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버전 2부터 실제로 그 사람이 만들려고 했던 이글스톤 웍스 소리가 나왔던 것 같고 이제 이 스피커가 특이한 게 맨 위는 에소타를 썼는데 오리지널 에소타 저는 2도 참 좋긴 좋았지만 그 전에 갑자기 에소타라는 트위터가 출연했던 시점에 그 놀라운 그 소리에 대한 그 삼각 철망 붙어 있는 그렇지, 에소타 그렇지. 오리지널 이렇게 진짜 산발정하고 로망이었죠. 이쪽에 나사가 2개씩 이렇게 네. 너트가 박혀 있는 딱 모양만 봐도 이게 오리지널 네. 에소타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 명 스피커에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카오디오 쪽에서도 엄청 유명하고요. 뭐 카우디오 잘 모르지만 그쪽에서도 그게 원래 그쪽에서 명성을 날리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까 제가 먼저 다이노디오도 추천을 했지만은 사실 요즘은 잘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에소타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궁극이라는 게 보장이 되던 시절이었죠. 정말 당시에는. 앞서간 트위터였죠. 예. 하여튼 그래서 에소타를 썼고 내려오면서 우퍼는 참 먼저 얘기하면 다인오디오 12인치쯤 될 거예요. 그거를 안에 또 하나 있어요. 아이소바릭이에요. 우퍼가 2개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안쪽에 하나가 더 들어있어서 엄청난 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동이 쉬울 리가 있나. 어렵지. 아이소바릭은 말만 들어도 참 섬찟해져. 아이소바릭 스피커를 섬찟한 표현이 한 맞습니다. 2번 정도 써봤는데 예. 참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근데 저음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려면 일단 공간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나오기 시작하면 야, 이 저음이 개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저음이 이렇게 울려 온다기보다 뭐라 그러지? 이렇게 어떤 쫙 이렇게 밑바닥을 검은 물이 스며스며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대역도 낮지만 그 다이나믹이나 이렇게 사람한테 물려오는 느낌이 이게 음파가 아니라 뭔가 사람을 만지는 것 같은 실제로 느낌이에요. 물리적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듯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아이소바릭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죠. 그렇고 중간에 이제 미드레인지가 2개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제 모렐이라는 회사 유닛이에요. 근데 이글스톤이라는 사람은 윌리엄 이글스톤은 그 모렐 유닛을 중심으로 이걸 설계를 했어요. 그 소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모렐을 두고 그 극장에서나 쓰는 유닛이다라고 하는 사람과 궁극의 유닛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분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뭐 미드레인지에 너무 이렇게 좀 감칠맛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주장을 오히려 착색이 없어서 좋다는 걸로 저는 그게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스피커가 그걸 잘 구현했고 그거를 제대로 구현하려고 미드레인지에는 크로스오버를 안 썼어요. 직결을 시켰어요. 트위터하고 우퍼에만 크로스오버를 나누고 굉장히 특이한 스피커죠. 독특한 방식이네요. 네. 앰프가 역시 많이 먹어요. 그 당시에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저는 투도 도전 자체를 안 했어요, 저는. 맞아요. 투도 쉬워졌다고 하지만 투도 어려웠는데 네. 그때 한 오디오 리서치 레퍼런스 정도를 쓰면 소리가 조금 울려주고 뭐 글쎄 크렐의 뭐 모노블럭 이런 거 350 같은 거 이런 거 쓰면은 좀 제 소리가 나고 했던 스피커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걸 제대로 올려줬다고 했을 때는 말에게 있는 사운드가 나와주죠. 최고의 소리 중에 하나였던 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똑같은 거를 고른다고 해도 그걸 대신할 만한 스피커는 아마 그보다 한 몇 배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가격으로. 여전히 저도 어디서 보이면은 하나 구하고 싶은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네요. 그 당시에는 그냥 지레 포기를 했었는데 하도 앰프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요즘은 이그스톤 그 창립자가 네. 죽었죠? 죽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아들인가 딸인가가 물려받아서 다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이유 있고요. 스토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회사 이름도 그래서 웨그3라는 걸로 바뀌었고 네. 소리가 좀 바뀌었고 뭐 그렇기도 하고 웨그3에 저 요만한 저도 스텔라라는 스피커도 써보고 했는데 소리는 굉장히 비슷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피커. 다음 스피커 이야기해 볼까요? 어. 아, 이거 뭔가 좀 마력이 느껴지는 이런 신비감이 있는 제품을 이렇게 하시니까 대꾸를 하잖아. 이렇게 오히려 에스타를 쓰니까 저도 네. 에스타로 대꾸를 하고. 오히려 제 거 브랜드가 좀 약간 너무 흔한 브랜드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너무 흔한 브랜드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명한 브랜드는 그만큼의 유명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규모의 경제라고 큰 회사 제품이 그만큼 가성비라든지 증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하기 쉬운 스피커가 예, 좋은 예. 스피커예요. 저는 이제 다음으로 제가 그 생각하는 스피커는 포칼의 스칼라 유토피아입니다. 포칼의 스칼라 유토피아를 뭐 포칼의 스칼라 유토피아도 다이노디오처럼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버전이 1, 2, 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버전 2 추천하고 싶고요. 버전 3는 신품이 지금도 불과 한 2, 3년 전 모델이잖아요. 신품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이제 스피커죠. 싸게 구매를 하시려면 버전 2를 구매하시면 되고 버전 2하고 버전 3하고 약간 소리 스타일의 차이가 좀 있어서 버전 2가 약간 마초 같은 스타일이라면은 적지 않죠. 버전 3는 그 마초 같은 성질을 좀 빼내고 좀 약간 여성적이면서 좀 섬세한 스타일로 바뀐 거죠. 근데 굳이 왜 스칼라 유토피아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면은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선정하는 스피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화려하고 스펙터클하고 다이나믹한 음을 재생하는 그리고 금속 트위터가 들어가는 스피커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의 현대적인 하이엔드적 스피커들 중에서 그래도 구동이 쉽지 않나. 구동이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대형 우퍼 스피커 한 발 달려있는 스피커에 좀 로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0인치는 넘어야겠죠. 그래도 대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10인치에서 15인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제가 비교적 아직까지는 젊은 편이다 보니까 집이 넓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대형 우퍼가 달려있는 스피커를 직접 집에서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로망이 조금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인치에서 한 15인치급 스피커 들여놓고 집에서 써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스칼라 유토피아가 11인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이에요? 예, 11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형급 우퍼 유닛이 한 발 들어가 있는. 그럼 만약에 8인치 두 발하고 11인치 한 발하고 어느 게 더 낫냐? 그러면 저는 큰 거 한 발을 저는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2인치까지는 10인치 이상의 우퍼 유닛에서 나오는 그 굉장히, 그러니까 우퍼 유닛이 크면은 강력한 저음을 들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이 아니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대형 우퍼를 탑재한 스피커를 쓴다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품위 있는 저음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 대역을 다 들으려는 거죠. 예. 그래도 한 40Hz 혹은 그 아래까지도 살짝 내려가는 그 넓은 대역을 자연스럽게
그걸 다 듣고 싶어서 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퍼 유닛이 대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통도 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물리적으로 거기에 그 크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중후하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저음의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느낌을 스칼라 유토피아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 사실 같은 포카라고 하더라도 하위 기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위 기종 슬림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저음보다 오히려 스칼라 유토피아에서 나오는 저음이 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부드럽고.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정확하고 대한민국 일반 공간에서는 사실 그보다 크면 좀 오히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반적인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거실을 기준으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피커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실물을 보면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을 보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구동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네, 어렵진 그러니까 않아요. 여기에서 더 얘하고 겨뤄가지고 스펙타클함이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그런 걸로 스칼라 유토피아하고 겨룰 수 있는 다른 스피커를 가지고 왔을 때는 오히려 경쟁 상대들이 구동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실제 제가 가정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사용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무조건 더 비싼 제품을 선호한다기보다는 평론가로서 실제로 내가 여기다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했을 때 어려움 없이 좋은 음질을 내가 끌어낼 수 있고 그걸 편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스칼라 유토피아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스펙터클하고 뭔가 카리스마 있는 음질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별로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더라.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스펙타클한 음을 내지만은 그 느낌이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괴팍하지는 않더라.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제품을 좀 선호하는 편인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스칼라 유토피아 정도만 해도 상당한 도전이에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직 저희 집도 이제 그러니까 제 개인의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남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스칼라 유토피아 정도만 하더라도 그 음이 대단히 정말 하이엔드적이고 화려하고 뭐 소리의 입체감이라든지 투명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초적인 정말 카리스마 있는 사운드 그것도 그런 화려함의 폭발 이런 느낌도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고로 구했을 때 의외로 가격이 싸요. 의외로 가격이 싸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은 인티앰프만으로도 좀 좋은 소리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다 불량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요즘 뭐 텔레비전 사운드라든지 요즘 무조건 뭐 CD라든지 이런 걸로만 음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뭐 텔레비전 방송 같은 것도 거기에 연결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그런 화려함, 스펙타클함, 그리고 마초적인 사운드의 폭발 이런 느낌을 만끽하기에 상당히 이상적인 스피커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또 스칼라 유토피아를 선정을 해봅니다. 네, 저도 개성이 좀 있는 스피커인데 제 의견을 조금 보태면 스칼라 유토피아 시리즈들이 다 그렇지만 스칼라 유토피아라는 스피커는 굉장히 짱짱한 우리 그냥 시체말로 짱짱한 스피커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우퍼 그 특유의 그 다이아프램 마그넷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샌드위치 콘을 만들고 거기다 유리를 발라가지고 밀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베이스가 가벼운데 굉장히 단단한 저역이 나오는 그렇게 만들다 보니 또 드라이버를 강하게 하려고 자석도 직접 개발하고 그랬는데 그거에다 소리를 맞춰 놓으니까 저역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한 스피커예요. 근데 그거에 드라이브를 맞춰 놓으면 고역이 좀 강해져요. 고역이 워낙 해상도가 좋고 굉장히 이게 쨍한 소리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크로스오버를 만지면서 이제 그게 유토피아 스타일이어가지고 2세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좀 그런 면이 버전 있죠. 3는 약간 순화가 되긴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이 스피커는 이래서 나는 싫어하는 그런 일부 오디오 파일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에 맞는 튜닝을 하는 게 사실은 스칼라 유토피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스피커를 재밌게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모든 스피커는 다 매칭의 숙제가 있긴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잘 구사해보고 하면은 그 스피커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하고 오디오를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음악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자, 다음 스피커는 또 제 두 번째 스피커는 또 그 얘기를 해야죠. 이제 ATC예요. ATC의 50SL 마크 II. 뭐 베스트셀링 제품이죠.
2000년 초반 제품이고요. 구형도 워낙에 좋았지만 구형의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보는 ATC 50의 단점 중에 하나가 트위터를 굉장히 평범한 거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4세대까지 왔는데 5세대라고 그래야 되나? 결국 5세대 오면서 자기 자체 트위터를 만들었잖아요. ATC에서. 트위터만 계속 바뀌어왔어요. 근데 최초 트위터가 비파 트위터였는데 그게 20에도 들어가고 50에도 똑같이 들어가고 100에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막 ATC의 명성에 맞는 저역의 그 묵직하고 대단히 다이나믹한 저역에 걸맞는 쨍한 소리가 나질 않고 약간 좀 쨍한 소리는 아니죠. 중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특징이 없는, 일부러 모니터라기는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고역에 대한 지적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이미 저역은 SL이라고 그래서 너무 좀 저역을 울리기가 어렵다 해서 슈퍼 리니어라고 그래서 좀 울리기가 좀 쉽게 작동을 편하게 하면서도 육중한 느낌은 계속 나오게 SL로 바꿔놨었고, 트위터를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오리지널 트위터를 비파 거를 시어즈로 바꿔서 안으로 이렇게 튤립 가이드로 만든 게 이제 그게 마크2가 된 거죠. 이제. 그때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ATC 50을 전에 안 들어본 사람들조차 이거 트위터 소리 이쁘다 하면서 이제 50 SL 마크2에 많은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 같고, 특히 저는 그 이후에 뭐 이렇게 톨보이형도 타워형이라고 그러죠. 이제 아예 그냥 일체형으로 생긴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무늬목에 따른 다양한 버전들이 나왔는데, 지금 말하는 딱 그 클래식 버전들 20, 50, 10부터 클래식 10. 버전은 약간 하단이 잘린 거. 그렇죠, 그렇죠. 예. 밑에 요만한 스탠드가 철제 스탠드를 뭐 자체적으로 있는 것도 자체로 있긴 한데 알아서 이제 맞춰 쓰게 하는, 그 밑에 요만한 한 2, 30cm짜리 그 정도 스탠드를 받쳐 쓰게 만든 버전들을 이제 스탠드라고 클래식 시리즈라고 하는데 10, 20, 50, 100, 150, 200, 300까지 있죠. 그 중에 이제 50이 그게 또 저희 나라 가정에 쓰기엔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50이 능률이 한 85dB이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좀 울리가 쉽진 않은데 20을 쓰던 사람들이 보면 이거 너무 쉽게 움직인다라고 해요. 20이 분명히 높아요. 그건 좀 극악무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ATC도 좋아하고 네. 이글스톤웍스도 써보고 싶고 그러는데 어렵지. 다들 악명이 높아요. 어렵지. 지금 주기표 대표가 함부로 추천하는 댐비면 거는 안 돼요. 구하기도 좀 쉽지만 네. 아까 처음에 얘기한 좀 대로 대중적인 애들이죠. 제가 쉽게.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네. 오디오를 그렇게 역할이 어렵게 그렇게는 하냐. 아니네요. 응? 좀 쉽게 듣자. 음악은 쉽게 네. 들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어려운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이제 주기표 대표 입장이고, 저는 뭐 지금 저도 편하게 듣고 싶은데 ATC 좋아요. 그래도 좀 이런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50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100이면 또 엄청 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100이 또 그게 제가 그래서 50이 우리나라 가정 사이즈에 맞다고 하는 게 100이 되면 다 똑같아. 용적만 딱 2배가 늘어요. 50은 50리터고 100은 100리터인데 너무 저역 양감이 공간이 넓지 않으면은 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그걸 잡으려면 또 드라이브 앰프가 하기도 또 어렵고.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50까지 사실 못 들을 소리가 100에서 나오는데 50에서 못 들을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50 정도면은 50 가지고 듣는 동안 그렇게 이 스피커 어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ATC 50을 선정한 음질적인 매력 포인트라고나 할까요? 50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0의 사실 제일 큰 장점은 트위터나 베이스가 아니라 미드레인지에 있어요. 미드레인지죠. 예. 그게 이제 그게 찐득찐득한 그 그렇지, 미드레인지가 그렇지. 유명하잖아요. 뭔가 그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기름기가 있죠. 마르면은 예. 기름을 다시 칠해서 듣겠다. 예. 뭐 이런 진득한 단어이 있을 그런 정도로 느낌이 있죠. 예. 약간 좀 낭떠러긴 한데, 그게 ATC에서 만든 SM75-150S라는 유명한 유닛인데 PMC에도 쓰이고 하여튼 여러 다른 회사에도 많이 특주품을 납품을 했던 그런 유명한 명 미드레인지 유닛인데, 합창을 들어보잖아요. 보컬이나 기가 막혀요. 굉장히 먼저 저음하고 고음에 이 관심을 뺏겨서 중역을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ATC 50의 핵심은 사실은 아주 사람의 심경을 울린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좀 극찬을 하면 좀 그런데 굉장히 감성적인 미드레인지가 나와요. 중역이 좋아서 정확하기도 하고. 중역에서부터 정역까지 이렇게 쫙 미끈하게 이어지면서 그렇죠. 풍부한 정보량 그걸로 듣는 스피커죠. 맞아요. 사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ATC 외에 그 소리를 낼 만한 스피커들이 아직도 많지는 않아요. 그게 역시 ATC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ATC가 겉모양을 보면 밋밋하잖아요, 솔직히. 뭐 좀 가정용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모님 선호도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좀 밀리죠. 거기에서 상당히 밀리죠. 와이프 금액은 액셉턴스 꽤 팩터.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디자인을 보면 사모님께서 저 마나님께서 이제 디자인을 보면 이거 허락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고정층이 굉장히 마니아층이 두터워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좋아하는 스피커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오래 갖고 있죠.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하이엔드 스피커라는 게 역시나 자기만의 색깔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ATC 스피커 정도를 보면은 그런 게 네. 확연하게 맞습니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액티브 버전 어디서 구하면 액티브 버전이면 오히려 더 싸게 먹히죠. 예. 그렇죠. 뭐 앰프 값을 합쳤을 때는 좀 더 싸게 먹히고 소리가 우리가 ATC를 앰프로 구동해서 이렇게 겨우 맞춰놨을 때 소리하고는 많이 틀려요. 예, 저는 굉장히 유연하고 매끈한 소리가 나와요.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디서 액티브 버전이 나오면은 굉장히 구하기 힘들지만 네. 그걸 사면 완전히 뭐 횡재다. 네. 자, 주기표 세 번째 스피커는 워낙에 이거 저는 이제 다루기 힘들고 저 고난의 그 매칭기 이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쉽게 저는 소리가 나오는 당연히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컨셉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저는 세 번째 스피커 저는 이제 세 번째 스피커가 좀 이제 독특한 스피커가 좀 되기는 하는데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제품 이런 이제 칼럼이라든지 뭐 물론 같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으니까요. 네. 제품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제품 평가하고 추천하는 일을.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굉장히 추천을 적극적으로, 좀 심지어는 좀 눈치가 보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 브랜드인데, 뭐지? 베리티 오디오입니다. 베리티 오디오. 네. 베리티 오디오가 사실, 좀 오디오 좀 해봤어 하는 분들 중에들께도 좀 어려운 스피커이긴 해요. 좀 쉽지 않지. 쉽지 않고 좀 생소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생소하다는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 신비감 좋게 이야기하자면은 좀 신비감이 있는 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제 뭔가 좀 가려져 있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브랜드인 거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모델은 파르지팔이죠. 첫 제품이죠, 파르지팔인데 그게 이제 히트를 해가지고 브랜드가 알려져 있는 건데 그냥 제가 이제 특정 모델을 딱 하나 짓다기보다는 너무너무 제가 갖고 싶은 스피커를 하나 예를 들자면은 파르지팔 위에 아마디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중고로 구해서 쓸 수 있는 이게 이제 중고로 구해서 써보세요. 중고로 나는 구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축을 하고 싶다 이런 주제인데 과연 이걸 중고로 구할 수가 있을까? 아마디스는 그런 고민은 좀 들어요. 그런 우려스러움은 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모든 제품이라는 건 중고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중고로 내가 구해가지고 써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아마디스 같은 경우가 뒤에 우퍼 유닛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인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기종들은 우퍼 유닛이 2개씩 붙어 있고 막 그러는데 맞아요. 걔는 이제 10인치가 하나 붙어 있어요. 보통 그리고 8인치 2개 붙이는데 얘네들이 이제 사다리꼴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부 다. 투바디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비슷해 보이는데 아마디스는 이제 10인치가 붙어 있다 보니까 좌우폭이 좀 더 넓어요. 좌우폭이 좀 더 넓고 똑같은 매칭으로 들어보더라도 사실상 파르지팔이라든지 파르지팔 밑에 있는 레오노르라든지 얘네들은 그렇게 소리가 중저음역대로 이렇게 풍부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근데 아마디스를 듣는 순간 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그 소리의 그 유연함이라든지 소리의 맑음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홀로그래픽적인 사운드. 맞아요. 이게 어떤 스피커로 음악을 듣더라도 저 스피커에서 소리 나오는구나, 트위터에서 소리 나오는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되는데 그 스피커는 진짜 스피커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진짜 눈앞에 보이는 저 천정이라든지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 이미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미려하면서도 입체적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입체적이라는 게 다른 하이엔드 스피커들도 그 입체감이 소리의 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걔는 그게 없어요. 소리의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자연스럽죠. 완전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사운드. 그러면서도 너무 맑은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도 그 전까지는 이 아마디스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매력에 빠져버린 거죠. 너무 매력에 빠져버린 거죠. 그게 제가 기억하는 게 아마디스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파르시팔이 아마
그게 오디오 테크놀로지 트위터였던 것 같은데 미드레인지도 음. 이제 그게 들어가 다 있어요. 같은 회사 거죠. 네. 미드레인지 우퍼도 아마 오. 우퍼도 저 오디오 테크니카 아, 들어가 전부 다 같은 회사 거고. 그걸로 좀 유명하죠. 네. 예. 그렇게 후면으로 간접음을 내는 그런 스피커가 없었어요. 네. 잘해야지 옆으로 나오는 저 오디오 피직이나 또 옛날에 하여튼 몇몇 회사들이 이제 로버트 같은 회사들이 옆으로 나오는 정도였지 뒤에 나오는 어쿠스틱을 저음을 뒤를 반사시켜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누구는 앞으로도 서로 트위터하고 도달 속도가 달라가지고 그거 맞춘다고 뒤로 기울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뒤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저음이 나온다. 놀라웠죠. 이게 좀 이렇게 스피커가 싹 사라지는 뭐 몇몇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뭐 아발론이나 뭐 요새 비비드 같은 스피커들인데 그거는 그 잉크로 자체의 울림을 공명 자체를 없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라지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뒤로 반사를 시켜가지고 스피커를 사라지게 하는 방식이라서 그때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충격적인 그 입체 음향이 들리는 충격적인 최초의 스피커였던 것 같아요. 스피커가 딱 사라졌는데 소리의 보컬의 이미징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향곡 심포니 같은 걸 들었을 때 그런 입체적인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뭐 진짜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정말 맞아요. 진짜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투명함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나랑 스피커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1차적인 투명함이고 스피커가 사라지면 이제 공간이 그냥 투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후자인 경우를 구현한 스피커가 그 베리티 오디오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디스는 좀 비싸요. 아마디스는 좀 비싸고, 이제 신품 가격은 되게 뭐, 비싼 편인데 사실 이제 뭐 물론 이제 말 안 해도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만 신품 가격 그대로 판매가 되지는 않지만은 중고가 나오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소리의 이제 품격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은 뭐 자연스럽게 파르지파르라든지 레오노르라든지 하위 기종 이야기도 하자면은 중고가 상태가 좋은 게 나오면은 얘네들도 꼭 한 번쯤은 하위 기종도 사서 분명하게 한번 경험을 해볼 만한 굉장히 취미성도 가면서도 경험을 해본 분과 안 해본 분들의 그런 일종의 이제 마니악한 즐거움의 차이 그런 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참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파르지팔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든 안 사든 가서 이렇게 좀 구경 좀 해보고 싶은. 파르지팔 구형은 중고로 나오면 싸요. 별로 안 비싸요. 근데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중고를 구경하기가 생각보다 힘든 게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 내놓는 거지. 너무 안 내놔서 그런 거 풀리기도 아닌가. 많이 안 풀려고. 그거를 옛날에는 가격이 좀 쌌다 보니까 지금 내놓고 다른 걸로 바꿔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중고를 안 내놓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피델리오라든지 이런 애들도 되게 평가가 좋잖아요. 지인들끼리 주고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중고 상태에 안 내놓고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찜해놓은 거지. 이거 너 팔 때쯤 되면 할 나한테 때쯤 먼저 되면 그냥 연락해라. 나한테 연락해라. 그리고 얘기 안 하고 팔면은 둘이 싸우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는 메이저 브랜드가 아닌데 오히려 오디오 진짜 고수들 사이에서는 서로 같이 이제 찜해놓고 이렇게 쓰는 그런 그렇습니다. 제품이다. 그러고 저는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자면 소노스 파베르예요. 소노스 파베르의 그것도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모델이라고 해야 되겠다. 제가 추천하는 건 다 그 시절 무렵이에요. 그때 좋은 스피커들이 많이 나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 제가 한마디 던지자면은 네.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시절이 지나더라도 90년대 가요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제 나이 또래에서는 비슷한 현상인 그런 것 거하고 비슷한 거죠. 트렌드. 아무리 더 좋은 게 나오더라도. 맞습니다. 그 소노스 파베르의 그 2000년 초반 모델인 그 아마티오 마주가 있었어요. 아마티오 마주 나와야죠. 예. 그거를 소노스 파베르가 워낙에 프랑코 셀브린이 있던 시절에 명작들이 많아서 하나하나가 다 명작이었어요. 다 명작이죠. 엘렉타 아마토르, 뭐 과르네리오 마주, 그래가지고 약간 묻혀있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앞에 과르네리오 마주나 엘렉타 아마토르는 저역의 한계가 있는 톨보이 스탠드 거치형이었고 독특한 제품이고 여기 애들은 최초로 프랑코 셀브린이 만든 최초의 톨보이이자 플레인지가 그게 아마티오 마주였거든요. 전 대역을 커버하면서 교향곡까지 들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하겠죠. 뭐 바로 뒤에 그거는 프랑코 셀브린이 떠나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있을 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좀 더 큰 스트라디바리 오마주라고 있었어요. 좀 넓고 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소리가 조금 너무 이거에 비해서 너무 좀 거창하고 물론 그 소리가 좀 더 폭이 넓을 수는 있는데 그 밑에 비슷한 디자인으로 뭐 입실로닝 뭐 그것도 있었어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거.
맞아요. 디자인을 살짝 작게 만든 거. 이름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하여튼 예. 그게 그 다음 버전이고 그거의 전 단계는 완전히 직립형으로 반듯하게 있었던 게 아마티 오마주인데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최초에 사실은 그보다 좀 전에 그 약간 비슷하지만 그보다 작은 또 톨보이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소리가 이거랑 완전히 다르고 그 스캔스픽의 그 소위 소용돌이 유닛이라고 그러죠. 크레모나 아니에요? 크레모나예요. 맞아요. 네. 크레모나도 인기 좋았어요. 크레모나는 보다 좀 작은데 네. 슬림했죠. 대역 한계도 있고 좀 너무 깜찍하고 톨보이인데도 깜찍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썼던 건데 걔하고 얘 아마티 오마주하고는 급이 좀 달라요. 다르죠. 대역도 다르고 소리의 그 얘도 그 스캔스픽의 논 프레싱 오파라고 옛날에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로하게 리스판스 2.5에 들어간 그렇게 막 꾹 누르지 않고 대충 이렇게 눌러놓은 뭐 그렇게 만든 네. 이유가 있지만 그런 우퍼를 쓴 이신데 그 우퍼의 특징이 베이스가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이 동양인들이 좋아하는 좀 그윽하고 우아하고 풍요로운 저역이 나와요. 풍요로운. 그래서 이 슬림하면서도 톨보이 아주 그 반듯한 톨보이인데도 그게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그 엘렉타 아마토르나 과레르 오마주에 나오는 그 아주 고혹적인 고음이 여전히 유지되는 이게 그 상당히 그 요즘 나오는 소노스 파비로도 당연히 뭐 의미가 있지만은 저희가 중고로 꼭 구해서 써보고 싶다라고 그 스피커를 이제 그 말씀하시는 순간 맞아 소노스 파비로는 그거 써봐야 돼 중고가 있으면 그거 꼭 한번 써봐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이유 자체가 그 당시에 소노스 파비로 스피커가 진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피커라고 하면 뭐지 하면은 그냥 딱 나와줘야 되는 그 스피커의 맞아요. 이탈리아 사운드의 정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훌륭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그 스피커를 만든 배경을 저는 이해하기로는 뭐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엘렉타 아마토르를 저도 쓰면서도 느낀 거고 과레르 오마주 쓰는 분들도 똑같이 그랬는데 저도 엘렉타 아마토르 썼었어요. 좋았죠. 너무 좋았죠. 다 좋고 너무 이 사랑스러운데 스피커 자체가 이거 나무로 이어붙여가지고 저음만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아래로 쭉 늘리고 그 저역에 대역 늘린 게 그게 바로 아마티 오마주였거든요. 근데 바로 뒤로 이제 프랑코 셀브린이 이제 회사에 사라지고 뭐 또 하여튼 그 소위 명장들의 운명은 비슷한데 자기 회사로 옮겨가고 그 사이에 이제 끝물이 돼가지고 흐지부지 돼서 마케팅을 많이 못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말 훌륭하게 대역을 더 늘린 스피커가 결국 됐었고요. 많이 안 만들었어요. 그 바람에 뭐 앞에 엘렉타 아마토르나 과레르 오마주에서는 제품 자체를 구경할 수가 이렇게 많이 구경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게 그 또 좀 많이 안 알려진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대표적으로 소노스 파베를 가장 대표하는 그 중에서도 소노스 파베를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실프 스피커가 좀 더 유명했었는데 전 대역을 풀 레인지 전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대편성까지도 커버하고 전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대표적 그 톨보이 스피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아마티 오마주를 먼저 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소노스 파벨의 스피커들은 유닛이 대폭 개선이 됐어요. 버전마다 계속 바뀌고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바람에.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버렸죠. 그렇죠. 예. 뭐 그건 그 다른 대로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뭐 1억짜리 아이다부터 뭐 올림피카 뭐 굉장히 다양한 게 나왔는데 그건 그거에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고 우리가 아는 오리지널 소노스 파벨의 정신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점을 장식했던 스피커로서 아마티 오마주가 어디서 보이면 그건 1,000만 원 안 할 거예요. 아, 나도 하나 들여놓고 써보고 싶다. 아주 매력적인 스피커입니다. 저는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저희 두 명은 하는 일 자체가 오디오 제품에 대한 로망 그리고 오디오 제품을 이용해서 그 오디오와 음악 문화에 빠져드는 그런 뭐 일종의 문화와 향수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그런 걸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내가 한 15년 전에 진짜 그 제품 너무 갖고 싶었지. 야, 그 당시에는 돈 주고 그 제품 사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한 900만 원? 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 너무 이렇게 아련하게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아마티 오마주도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갖고 싶었던 스피커였고 제가 오늘 추천하는 스피커들은 그래도 제가 이제 제일 가장 잘 알고 제일 많이 써봤고 심지어는 2번, 3번씩 들여놓고 써본 적도 있는 스피커들이고 그리고 제가 매칭도 제일 잘하고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스피커 위주로 제가 선정을 한 거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직접 안 써본 제품들 중에서도 너무 써보고 싶어하고 매력적인 스피커들도 있지만은 그런 제품들은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네. 저희가 연구하면서 이야기를 또 나누려고 저는 이제 선정을 안 했던 건데 오늘 이제 직접 선정해 주신 아마티오 마주, ATC, 이글스톤 웍스. 이글스톤 웍스는 잘 저도 좀 들어봤는데 일단은 저는 감당이 조금 안 돼요. 너무 이제 구동하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ATC하고 아마티오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금속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취향상 그러다 보니까 아마티오 마주하고 ATC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너무 훌륭한 스피커들이고 저도 써보고 싶은 그렇습니다. 스피커입니다. 아니 오디오를 주기표 대표도 그렇고 지금 20몇 년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갖고 싶은 스피커가 3개밖에 없겠어요. 참 어렵지. 근데 이제 아니 돈만 있으면은 지하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콜렉트를 하고 싶다니까요. 그게 오디오 파일, 오디오 매니아의 어려운 우리는 오디오 매니아라고 하긴 좀 이제는 그렇고 오디오 파일의 좀 어려움인데 거쳐오면서 이 생긴 아카이브가 앞에 새로 생기면 뒤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건 이대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 아는 분 중에 똑같은 스피커 집에 3개씩 갖고 있던 친한 후배 아버님인데 3개를 갖고 계셨어요. 한번 들어오면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우 딴 걸 들으시지 팔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버전마다 좀씩 다른 거야. 하여튼 그 정도인데도 이거 똑같은 게 아닌 여러 개 중에 또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좀 추려내서 이렇게 해보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거죠. 저희가 뽑아낸 정수라고 할 수 있다고 뭐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다음엔 좀 더 이제 가격 올라가면서 좀 더 추천을 할 텐데 그런 제품들이 뭐 그렇게 뽑아내면 참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러면은 각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피커 3가지씩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오늘 선정하지 않은 스피커들이 뭐 덜 좋은 스피커라거나 오늘 선정한 제품이 절대적으로 무조건 더 좋은 스피커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물론입니다. 이제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좀 추천드릴 만한 스피커 그리고 의미 있는 제품들 꼭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스피커들 또 선정을 해가지고 또 차차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